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윤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6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잊었고 나도 세상을 잊었다.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딸 서연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작은 집안에서만 지내왔죠.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녀는 한때 수많은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서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윤희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산속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꺼두고 편지도 받지 않았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죠. 거실 한편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윤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새 국화를 놓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의무처럼 말이에요. 서연아, 오늘도 엄마가 왔다. 윤희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매일 울었지만 이제는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당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희는 처음에 야생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개였어요. 그것도 아주 늙은 개였죠. 저 개가. 윤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개였어요.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그리고 한쪽 귀가 살짝 접혀 있는 모습. 바로 서연이가 키우던 개 탄이었습니다. 탄이는 서연이가 대학생 때부터 키우던 개였어요. 이미 10살이 넘은 늙은 개였죠. 서연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서연의 원룸에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탄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윤희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슬픔과 간절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탄이야, 정말 너니? 윤희는 조심스럽게 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윤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평소의 활발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윤희는 탄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많이 빠져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나 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윤희는 탄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명체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탄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제단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탄이가 갑자기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무언가를 토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놀라며 탄이를 살폈어요. 탄이는 계속 목을 긁으며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윤희는 탄이의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낡은 가죽 목걸이였는데 평소보다 두꺼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보았어요. 목걸이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서연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만약 탄이가 엄마를 찾아간다면 내 방의 책상 서랍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서랍 밑바닥에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아, 너 무슨 일에 휘말렸던 거니? 윤희는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연의 글씨체는 평소와 달리 급하게 쓰여 있었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며 쓴 것 같았습니다. 탄이는 윤희의 반응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야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가져오려고 온 거구나. 윤희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서연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쓰던 노트북과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윤희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메모대로 서랍 밑바닥을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체형의 플랫이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엄마,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조사하던 일이 위험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기자로서 블랙로터스라는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에요. 정치권과 재계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자료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윤희는 메모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던 슬픔과 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탄이는 윤희 곁에 다가와 머리를 윤희의 다리에 기댔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탄이를 내려다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사고가 아니었다고?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파일, 음성 파일,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아주 위험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블랙로터스라는 조직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니에요. 영상 속 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조직은 정치인들, 재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돈 세탁, 로비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의 거래 현장을 포착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는 딸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엄마, 미안해요.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영상이 끝나자 윤희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서연의 취재 일지였어요.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부산 신항에서 의심스러운 화물선 목격. 컨테이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 발견. 2023년 9월 3일 정치인 민병국과 재벌 이철수의 비밀 만남 포착. 거액의 현금 거래 확인. 2023년 9월 20일 블랙로터스 조직원들의 회의 내용 녹음 성공. 다음 거래 일정과 장소 파악. 일지를 읽어가며 윤희는 딸이 얼마나 치밀하게 취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때 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지? 윤희는 긴장했습니다. 이 산속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우편 배달부조차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탄이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서연의 파일들을 서둘러 숨겼어요. 플래시 메모리를 빼서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계세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윤희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실례합니다. 저희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따님, 서연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윤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보험금은 이미 1년 전에 처리가 끝났거든요. 게다가 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요. 무슨 확인할 것이 있나요? 아, 그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요. 문을 열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이는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어요. 윤희는 탄이의 반응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키우던 개였는데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지금은 좀 불편해서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어르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따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윤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자동차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했어요. 차는 떠났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탄이야, 내가 저 사람들을 경계한 거니? 탄이는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서연의 파일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일지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검은색 외제차가 계속 따라다닌다. 아마도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 같다. 2023년 10월 5일 집 전화로 협박 전화가 왔다. 더 이상 파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2023년 10월 10일 마지막 거래 현장을 포착했다. 민병국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일지였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차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 탄이도 계속 불안해한다. 혹시 모르니까 탄이 목걸이에 중요한 단서를 숨겨놓았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탄이가 엄마를 찾아갈 것이다.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정말 죽인 거구나.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범인들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였습니다. 흰색 승용차였어요.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탄이는 이번에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원이라고 합니다. 서연 언니의 후배였어요. 윤희는 세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어요. 서연이 가끔 언급하던 후배였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세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언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윤희는 세원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세원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연의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주신 거예요. 만약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윤희는 봉투를 받아들며 세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서연이 회사 동료였던 이 젊은 기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세원 씨, 서연이가 무슨 일에 휘말려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세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는 블랙로터스라는 조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큰 것을 발견했다고요. 윤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메모리 카드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세원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이들은 생각보다 위험해요. 세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마약 수사청의 한기태 수사관이었어요. 언니는 그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한기태?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기태 수사관이 실종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했다고 하는데 세원의 말을 듣고 윤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뿐만 아니라 서연과 연락하던 수사관까지 사라진 것이죠. 그럼 서연이가 넘겨주려던 정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니가 저에게 맡긴 자료 중에 한기태 수사관과의 마지막 통화 녹음이 있어요. 세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수사관님, 정말 위험해요. 이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해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민병국 의원이 직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했거든요. 이걸 넘겨드려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내일 오후 3시에 약속한 곳에서 만나요. 녹음이 끝나자 세원이 말했습니다. 이 통화가 언니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다음날 언니는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원 씨, 한기태 수사관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세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언니가 실종된 후에 한기태 수사관도 사라졌잖아요. 혹시 그분도 그때 탄이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윤희와 세원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차, 아까 어르신 집에 왔던 차와 비슷하지 않나요? 세원의 말에 윤희는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원 씨,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디로요? 서울로 가야 해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윤희는 20년 만에 서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세원은 뒷문으로 나가서 자신의 차를 가져왔습니다. 윤희는 서연의 자료들을 챙기고 타니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어르신, 먼저 제 오피스텔로 가요. 거기서 언니가 남긴 다른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차가 출발하자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원은 백미러를 보며 긴장했어요. 어르신,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저들에게 잡히면 안 돼요. 세원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차도 따라왔어요. 시내로 들어서자 신호등이 나타났습니다. 세원은 황색불이 켜지는 순간 재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했어요. 뒤따라오던 차는 빨간불에 걸려 멈춰야 했습니다. 세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따돌린 것 같아요. 세원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서연과 관련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블랙로터스 조직에 대한 상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언니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내용이에요. 상관도를 보니 민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한기태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세원 씨, 한기태 수사관도 여기에 있네요? 네, 사실 언니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기태 수사관이 정말 수사관인지 아니면 그때 타니가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세원 씨 계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하지만 세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런 시간에 오지 않아요.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원 씨, 중요한 택배가 와서요. 세원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타니는 계속 경계하며 문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비상계단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윤희는 타니를 안고 세원을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윤희와 세원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타니는 윤희의 품에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세원은 뒷골목에 세워둔 예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언니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차예요. 차 안에서 윤희는 타니를 무릎에 올리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타니의 목걸이가 평소보다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타니야, 또 뭔가 숨겨놓은 거니? 윤희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죽 목걸이였지만 만져보니 안쪽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있었어요. 세원 씨, 잠깐만요. 윤희는 목걸이를 풀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목걸이 안감을 뜯어보니 작은 칩이 나왔어요.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보다도 작은 칩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세원이 칩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GPS 추적 칩 같아요. 언니가 타니에게 이런 걸 달아놨다니. 추적 칩? 네, 보통 중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추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언니가 뭔가를 숨겨놓고 타니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세원은 휴대폰으로 칩의 신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나고 인천 쪽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인천항 근처예요. 정확히는 컨테이너 야드 쪽이네요. 윤희는 서연의 일지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인천항에서 의심스러운 화물을 목격했다고 적어놨었어요. 세원 씨, 거기로 가봐야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저들의 거점이라면 그래도 가야 해요. 서연이가 목숨 걸고 남긴 단서잖아요. 세원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길,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하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야드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GPS가 가리키는 곳은 야드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원과 윤희는 타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사이를 걸었습니다. 타니는 냄새를 맡으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마치 이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니가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언니와 함께 왔을 거예요. 언니가 이 길을 정말 아꼈거든요. GPS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착하자 커다란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 창고 같았지만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뭔가 수상해요. 세원이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창고 뒤쪽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영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들이 나왔어요. 윤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약이었어요. 세원 씨, 사진을 찍어야 해요. 세원은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타니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윤희가 타니를 달래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윤희와 세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망쳐요. 세원이 윤희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니도 그들을 따라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놓치면 안 돼. 윤희는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봤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떡하죠? 세원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그때 타니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어요. 으악! 한 남자가 타니에게 물려 비명을 질렸습니다. 타니는 평범한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경비견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뛰어요. 윤희는 세원의 손을 잡고 타니가 만든 틈을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타니가 계속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간신히 차에 도착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니도 재빨리 차에 뛰어 올랐어요. 세원은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타니야, 고마워. 윤희는 타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타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르신, 타니가 보통 개가 아니에요. 마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서연이가 뭔가 준비를 했나 봐요. 차 안에서 세원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상자에 적힌 글자도 보였습니다. 블랙 로터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하지만 윤희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 없었어요. 세원 씨, 한기태라는 수사관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분이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실종된 게 아니라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서연이처럼 위험에 처해서 피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윤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탄이는 윤희의 무릎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의 복수를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너, 단순한 애가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윤희와 세원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한기태 수사관을 찾기 위해 마약수사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접수처에서 돌아온 답변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어요. 한기태 수사관은 현재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입니다.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때 세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세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세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아는 후배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김민정이라는 후배인데 언니와 함께 블랙로터스를 취재하던 동료였어요. 윤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연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위험에 처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정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치고는 상처가 이상해요. 세원과 윤희가 민정의 병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원 씨죠?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기태입니다. 서연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수사관이에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여기를? 서연 씨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한기태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죠. 한기태는 그들을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탄이도 함께 따라왔는데 이상하게도 한기태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한기태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납치당한 겁니다. 죽음을 가장한 납치였어요. 세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도 했는데. 한기태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연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혈흔의 양이 너무 적었고 차량 파손 정도와 부상 정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서연이는 어디에? 그걸 찾기 위해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블랙로터스 조직은 생각보다 거대해요. 경찰 내부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기태는 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가 핵심이에요.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가 이계에게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미 찾았어요. GPS 칩이었고 어제 인천항 창고에서 마약 거래 현장을 확인했어요. 한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셨다고요? 너무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기태는 윤희의 의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왜 숨어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경찰서 내부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로터스에서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한기태는 자신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조직의 진짜 보스는 재벌 이철수입니다. 민병국은 그의 정치적 파트너일 뿐이에요. 대한건설 회장이에요.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 윤희는 이제 적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기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녹음기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수사관님, 만약 제가 잡히면 탄이를 엄마에게 보내세요. 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하던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기태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서연 씨는 제 연인이었습니다. 세원과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인이었다고요? 네, 서연 씨와 저는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탄이는 한기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야 탄이가 한기태를 반가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당신도 서연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네,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서연을 찾아내겠어요. 하지만 이때 윤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기태의 말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한기태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서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계획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서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윤희는 한기태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설령 위험하더라도 딸을 구해야 했어요. 한기태는 휴대폰 화면을 윤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앱이 켜져 있었고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서연 씨의 위치입니다. 제가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었어요.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딸이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파주 쪽입니다. 외딴 공장 지대예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세원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기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동료가 있습니다. 박도준이라는 경찰관인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윤희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박도준. 혹시 제 제자였던 어머님의 제자였나요? 네,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예요. 지금 경찰이 됐다고 들었는데 한기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좋네요. 박도준 경위는 지금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시간 후 조용한 공원에서 박도준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도준은 윤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도준아, 많이 컸구나. 박도준은 윤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따님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기태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도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블랙로터스라. 저희도 그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윗선에서 계속 수사를 막더라고요. 역시 내부에 스파이가 있군요.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지원은 어려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윤희는 박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준아.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선생님을 도와드릴게요. 이제 윤희, 세원, 한기태, 박도준, 그리고 탄이로 이루어진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박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서연 씨가 있다는 곳을 정찰해 봐야겠어요.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윤희가 말하자 모두가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누가 69살 할머니를 의심하겠어요? 한기태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탄이도 데려가세요. 탄이가 서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윤희와 한기태는 파주의 공장지대로 향했습니다. 탄이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공장지대는 을씨년스럽고 한적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장이에요. 한기태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폐공장 같았지만 주변에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나 봐요. 윤희는 공장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산책하는 할머니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탄이는 윤희 옆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공장 뒤편에 도착했을 때 탄이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탄이는 공장 건물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공장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더러웠지만 안이 조금 보였어요. 그리고 윤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길고 뒷모습이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윤희는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공장 입구에서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숨었어요.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저 여자를 가둬놔야 하는 거야? 보스가 결정할 때까지야. 아직 필요하다고 하더라. 귀찮아 죽겠네.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니까. 윤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서연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탄이도 계속 불안해하며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주인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윤희는 한기태에게 돌아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정말 서연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탄이의 반응을 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기태는 박도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준 씨 확인됐어요. 구출 작전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박도준은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도 함께 왔어요. 비공식 작전이라 많은 인원은 동원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에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여러 대 나왔어요. 그리고 차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뭐지? 왜 갑자기? 한기태는 망원경으로 공장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박도준이 무전기로 동료들과 연락했습니다. 각 차량을 추적해 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들은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선생님, 일단 공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도준과 동료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윤희는 절망했습니다. 딸을 눈앞에서 놓쳤어요. 하지만 탄이가 공장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윤희는 종이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윤희는 서연의 메모를 품에 꽉 안으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한기태 씨,
민병국 의원의 집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왜요? 설마 직접 찾아가실 건 아니죠? 그래요. 더 이상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박도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선생님까지 해칠 수도 있어요. 도준아, 나는 이미 딸을 잃었어. 더 잃을 게 뭐가 있겠니? 윤희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직 국어교사였던 그녀에게는 수많은 학생들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럼 혼자 가시는 건 안 돼요.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한기태는 민병국 의원의 자택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윤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민병국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탄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마치 평범한 할머니가 애완견과 산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윤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딸 서연 이야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대문이 열렸어요. 윤희는 탄이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과 호화로운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탄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윤희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병국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민병국은 정치인다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의원님께서 제 딸 서연이를 아시죠? 민병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요? 기자분이셨죠?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거짓말 마세요. 의원님이 딸을 납치한 걸 알고 있어요. 민병국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때 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병국을 향해서 말이에요. 탄이는 서연의 장례식에서도 민병국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었어요. 탄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걸요. 민병국의 얼굴에 당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장례식 날 탄이가 왜 의원님께 그렇게 짖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서연의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딸이 의원님의 비리를 모두 기록해놨어요. 블랙로터스와의 거래, 마약 유통 관여,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민병국은 이제 가면을 벗었습니다. 부드러웠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딸을 돌려주세요. 누가 살아있다고 했나요? 민병국의 말에 윤희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에 숨겨놨나요? 민병국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딸 생각이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더 파고들면 정말 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해드리는 거죠.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병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좋은 분이 오셨네요.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이철수 회장님입니다. 윤희는 긴장했습니다. 한기태가 말했던 블랙로터스의 진짜 보스였어요. 이철수는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윤희 씨죠? 참 끈질기시네요. 제 딸을 어디에 숨겨놨어요? 딸? 아, 그 기자 말이군요. 참 골치 아픈 여자였어요. 이철수의 말투는 서연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경찰 중에도 우리 사람들이 많은데?
윤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철수와 민병국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있던 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철수가 손짓하자 저택 안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탄이가 갑자기 이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날카로운 이빨로 이철수의 팔을 물었습니다. 으악! 이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탄이는 놓지 않았어요. 이게가 혼란이 벌어진 틈에 윤희는 재빠르게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액자 뒤로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감시 모니터들이 있었고 여러 장소의 화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화면에서 윤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화면 속 서연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윤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지하에 있구나. 윤희는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군요. 윤희가 돌아보니 이철수가 팔에 붕대를 감고 서 있었어요. 탄이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어르신. 하지만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준과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경찰이다. 민병국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도준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나윤희 선생님. 도준아. 서연이가 지하에 있어. 박도준과 경찰들이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철수와 민병국은 체포됐고 윤희는 박도준과 함께 지하실로 향했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지하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윤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윤희는 달려가서 딸을 꽉 안았어요. 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서연은 윤희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위험한 일에 휘말려서. 아니야, 우리 서연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박도준이 서연을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기태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서연아. 한기태를 본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태 오빠, 많이 걱정했죠? 정말 많이 걱정했어. 이제 다 끝났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서연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서연과 함께 탄이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탄이는 이철수를 물다가 경호원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탄이야, 고마웠어. 윤희는 탄이의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서연이를 찾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탄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탄이야,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언니, 탄이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세원도 함께 와서 탄이를 추모했습니다. 한 달 후 블랙로터스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철수와 민병국은 물론이고 조직과 연결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까지 모두 기소됐어요.
윤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 딸을 1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유통시켜 피해를 입혔어요. 윤희의 증언은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전직 국어교사답게 논리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단순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판사도 윤희의 증언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결과 이철수는 무기징역, 민병국은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블랙로터스 사건은 전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되었어요. 언론들은 윤희를 용감한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희는 서연, 한기태와 함께 산속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서연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기자 일을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서연아, 앞으로는 위험한 일 하지 마.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윤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정신을 보여줬거든요. 한기태도 경찰을 그만두고 민간 수사회사를 차릴 계획이었어요. 서연과 함께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태야,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서연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윤희는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딸도 되찾았고 진실도 밝혀냈어요. 저녁이 되자 윤희는 탄이의 사진을 꺼내 서연의 재단 옆에 놓았습니다. 탄이야,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서연이를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서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뭘?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저는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윤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근데 난 딸을 낳았고 지킬 수 있는 어머니야. 두 사람은 산속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저 멀리서 한기태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어요.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탄이야, 이제야 너한테 갈 수 있어. 아니, 아직은 안 돼. 서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그렇게 개가 짖던 날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의지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죠. 윤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말이에요.